먼저 정치개혁 영웅에서 하루 만에 국민의힘 잠재적 리스크가 돼버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농지를 매각한 이후에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먼저 윤희숙 의원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제가 예타 정보를 빼돌리고 박근혜 정부 기재부에서 1년 반 일했던 제 제부가 기재부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범죄를 타인에게 씌울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조차 내다 버린 것입니다. 평생 공작 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몰입애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원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들이 정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예, 윤희숙 의원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은 KDI 시절에 그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제부,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최경환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혹시 아버지를 통해서 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그런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최재형 교수, 예. 오늘 이렇게 그 쭉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분을 못 참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뭐 자신의 그 부동산 투기 혐의 때문에 의원직까지 던지는 결단을 내보였는데 그거 자체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뭐 또 도망친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사실은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언론과의 또 연락 자체가 잘 안 됐거든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원직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혹들이 커지는 바람에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자신의 그 의혹에 대한 진솔한 해명을 나름대로 내놓은 것인데요. 뭐 저는 사실 오늘 지금 윤희숙 의원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자신이 혐의와 관련해서 자신 통장 아버지와의 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장 내역을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지금 KDI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당, 그러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금 원장으로 있는 KDI 원장께서 직접 다 공개를 하시라. 그리고 특히 또 지금 공수처까지 내가 수사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물론 뭐 공수처가 뭐 윤희숙 의원이 뭐 지금 요청한다고 해서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지금 그 국민들의 의구심을 나름대로 해소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은 앞으로 지금 어차피 합수본에서 계속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 지금 이 사태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현근택 부대변인, 네. 공수처 나를 수사해달라 이렇게 본인이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뭐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결국 사람하고 범죄인데 국회의원은 이제 대상은 되지만 국회의원의 모든 범죄가 아니고요.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뭐 농지법이라든가 주민등록법이나 지금 문제되는 부패방지법,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이런 거는 사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공수처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죠. 6대 범죄에 안 들어가니까요. 그럼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공수처에서 하려고 해도 아마 현행법으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다른 혐의 뭐 뇌물이라든지 수사 대행이 될 수 있는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된 것까지 할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그 세 가지 위반상 문제 정도는 제가 보기에 공수처 수사 대상 자체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태근 의원, 이게 좀 이상하게 번져간 이유가 일단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 대선 경선 포기,
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대응치고는 너무 강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이렇게 몰리게 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더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윤희숙 의원의 이 대응이 너무 좀 비례성에서 봤을 때 셌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나름대로 자기가 정치를 하는 이유, 그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의 자존심, 스스로의 도덕성을 가장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기본적으로 도덕성에서 또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의심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의원직을 수행해야 되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윤희숙 의원이 부친이 그걸 투자인지 투기인지 어떻든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맞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취한 공세라는 것은 윤희숙 의원이 소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친을 통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뭐 돈이 갔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이거는 중대 범죄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죠. 저렇게 대응해야죠. 사실은. 아니 지금 대응하는 것 말고. 그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를 들면 저라도 내가 투기를 의심받는다. 또는 내가 비록 투기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나 의원직 던질 수 있다. 또는 내가 스스로 탈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치의 어떤 희화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건데 맨 처음에 당에서도 뭐 문제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런 모습, 이게 내 정치라고 하는 모습, 그런 게 좀 놀라웠어요. 먼저 당에서 문제 없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꼭 타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입 경위가 나와 있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일단 부친이 땅을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어떻든 정상적인 매매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은 그러면서 뭐 연좌제로 인해 가지고 뭐 전근대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처음에 검증할 때 가족들, 직계존비속들을 포함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김두수 총장, 이게 이제 가려질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 일단 의혹을 제기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여든이 다 된 분이 거기에 농사를 짓겠다고 샀다? 그리고 3,000평이나? 그런데 딸이 KDI에 있었고 그 근처였고 또 제부도 뭐 관련이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의혹을 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해명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나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았고 이 보도가 나오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사퇴를 하고 나니까 보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추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뭐 80의 노인이 기농에 농사를 짓는 이런 걸로는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은 뭐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 정보를 누가 줬느냐? 이것도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가족관계에서 두 사람이 연상되고 있고 또 윤희숙 의원의 말에 의하면 뭐 장남은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 가족에서 정보를 줬지 않을까 하면 또 이것도 가능한 합리적 의심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해명이 아버지하고는 전혀 모르는 문제였고 이런 걸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쌀이 생겼는데 이 쌀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작아서 안 가져갔다라든지 어머니의 해명에서는 이런 걸 보고 또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은 와서 딸네 집을 간다 그러면서 수차 왔다 갔다 하면서 딸네 집에 간다고 이야기했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윤희숙 의원이 해명하는 거는 좀 이렇게 사실관계에 충돌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초에 이틀 전에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건희기와 민주당의 업무고 현 정권의 업무인 것처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본인의 이 사태를 정당화시키고 이러니까 좀 의아했죠. 왜 저러고 있느냐 이렇게 했고 결국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명되는 일정 정도 해명을 하지만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또 때로는 울먹이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보내왔다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윤희숙 의원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노년을 살면서 인생의 황혼을 준비한 일이 이렇게 큰 평지풍파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출가 외인인 딸 자식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돼서 앱이 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저는 어떤 법적 처분이 있든 그 옆을 지킬 것입니다. 차재현 교수,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화도 그렇죠. 나고 예. 또 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아버지의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탈법적인 의혹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그러니까 정치를 자신이 함으로써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이 대중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데 대한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이 부동산의 정의에 대한 또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힘주어서 뭐 말해왔던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의 그러한 행위 자체는 자기는 몰랐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눈높이에 봤을 때는 상실감을 또 내지는 박탈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지금 이 찹찹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버지의 그런 지금 그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조사받고 나서 아버지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달게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자식된 도로로서 아버지 옆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는 뭐 자식된 도로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어쨌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숙 의원 하면 지난번 작년 그 임대차 3법 통과됐을 때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5분 이 연설로 상당히 국민의 주목을 받고 그 뒤로도 이 문재인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부조리한 모순점 뭐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질타를 하면서 사실 그 부동산의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던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지금 땅이 시세 차익이 약 10억이 난다는 이야기 물론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본인의 지금 세종시 특별 공급받은 세종시 아파트도 지금 상값의 한 2배 정도로 이제 파는 바람에 한 2억 한 3,500만 원 정도 또 시세 차익이 났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씁쓸함을 감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겠죠. 현근택 부대변인 오늘 윤희숙 의원 그 해명을 쭉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뭐 약간 전형적인 뭐 내로남불 물귀신 작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지금은요 법 문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윤희숙 의원이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윤희숙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가 여생을 농사 지으면서 살려고 그냥 산 거다. 뭐가 문제냐 이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인터뷰에서 거기 뭐 건물 보러 갔다가 산 거다. 한마디로 뭐 전철도 들어오고 뭐 산업단지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 모친도 그랬어요. 모친도 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도 뭐 땅 보러 갔다가 딸 보러 가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법 위반 아닐지라도 지금 말씀처럼 이게 지금 25만 원에 샀는데 평당 지금 뭐 일각의 여론에 보면은 10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30억 되는 거거든요.
한 8억에 샀는데 한 20억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 말이 맞느냐. 그러면 결국은 왜 세종이 갔느냐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꼭 내부 정보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으실 아닐 뿐이 왜 거기가 땅을 샀고 이렇게 가격이 올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연좌제로 한다 그러면 예.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다 가족 재산까지 다 내거든요. 그럼 연좌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보기에 윤희숙 의원의 이 해명은 오히려 더 이 논란을 더 키울 특히 윤희숙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만약에 내가 아무 혐의 없다는 게 드러나면 모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만약에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화살을 날렸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은 죄는 많고 염치는 없는 이들에 의해서 흠집내미가 많을 거라고 각오는 했었지만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하실랍니까?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예, 윤희숙 의원 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현근택 부대변인한테 얘기하면 현 대변인도 몸을 떨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괜찮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의원직을 사퇴하지만 정치를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노림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제 오늘 뭐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인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은 뭐 그 사위죠. 사위가 어디 다닌다, 시세 차익이 얼마다 이게 다 언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언론에 나온 거를 아마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치를 아마 의원직 사퇴 이꼬로 정치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른 후보들도 다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얘기했거든요. 다른 후보들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당에 앞서간 후보를 공격한다는 거는 본인도 앞으로 정치적으로 뭐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뭐든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다. 저는 그런 의사 표현으로 보입니다.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진솔한 심경 토로인 것 같습니까? 어떤 정치적 공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조금 전에 언론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는 것을 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고 후보 문제도 이재명 후보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김두관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다 거명을 한 거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원내수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고 자기 돈을 갖다가 차명으로 보내가지고 투기했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공세는 그냥 정치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윤희숙 의원이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정치하고자 하는 원칙을 걸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자금으로 차명으로 투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아까 뭐 합수부나 공수처에서 수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나는 이거 도저히 용납 못 하겠으니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고소하면 돼요. 고소해서 밝히면 되죠. 그래서 지금 10명을 거론했어요. 10명을 거론했는데 그중에서
합리적 의혹 수준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수준으로 너 윤희숙이 투기했잖아 라고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원익을 찾아가지고 이게 명백하게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면 저는 뭐 정치가 법으로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기본적으로 범법자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사실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규정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을 좀 가렸으면 좋겠네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윤희숙 의원이 보니까 흥분되어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자신이 평상시에 살아왔던 삶의 기조로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예. 상당히 과격한 언서를 쓰고 뭐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도 쓰고 이런 상태고 이런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제가 봐도 이렇게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이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고소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면 되죠.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길 거두지 않고 있고 또 이렇게 역공을 하니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지요. 여당 의원의 반응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혹여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 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윤 의원 사퇴안을 부결시키는데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이거는 쇼하는 정치이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이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김두수 총장, 저거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게 이제 오늘 아침에 한 말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의 상당 부분이 윤희숙 의원의 정치적 결단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꽤 많았고 예. 또 그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곤욕스럽게 됐다.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고 이거는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이제 어떤 정치적 뭐랄까요 이런 걸로 이제 읽혔기 때문에 예. 이제 강병훈 최고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오면서는 판이 이제 뒤집어졌죠. 오히려 사실관계가 달라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오늘 해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좀 국민들에게는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 훨씬 더 흥분해서 이야기하니까 예. 뭐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렇게 이야기할 때 정치적으로는 사실 뭐 그전에도 몇 사람이 칭찬도 했습니다만 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예. 둥 더 큰 일을 맡길 거라는 둥 뭐 영웅이었죠. 예. 그런 걸로 다시 한번 이제 대치기를 한다. 뭐 씨름으로 비유하면 대치기를 하는 행태를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몸값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선 후보와 자기의 역할이 있다. 이번 이 대선 전국에서 내가 최전방 공격수로 할 거고 다음에 수순을 대비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또 한 번에 더 이 여야의 논란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정 교수, 예. 제가 방금 지금 강병원 최고위원 얘기를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정치 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부결을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의혹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퇴안을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윤희숙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어떤 결정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과가 나온 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의 전례를 보면 사실 그 현직 의원, 특히 지역구 출신 의원이 의원직을 내던졌을 때, 간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사실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일종의 엄포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있는 지역구 의원 10명이
탈당 근거를 받았지만 지금 탈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희석 의원의 사퇴 결의안이 설사 국회에 상정됐을 경우에 상당히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가결시켰을 경우에는 그러면 민주당에 지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또 부딪힌다는 것이죠. 이런 건 노림수를 갖고 지금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민주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강병원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사퇴 쇼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윤희석 의원이 지금 이 여러 가지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의원직을 다시 계속 갖고 가겠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신의 의원직 사퇴를 간철시키기 위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보좌진을 다 해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원에 관해서 자신의 짐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세비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든 뭐 그러니까 국고로 돌리는 방안을 뭐 하든지 아니면 그걸 다른 데다 기부를 하든지 그러면서 아예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특수본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끝까지 의원직 사퇴를 간철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럴 경우는 상당히 아마 여야 간의 정책 득실이 뭐 많이 엇갈리겠지만 결국은 답은 누가 내느냐? 저는 특수본에서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총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그 사직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이상 막 지방을 돌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낸 게 대부분 이제 정치적 문제로서 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되돌린 경우도 있고 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 사퇴를 해고서를 내고 지방선거 출마를 했는데 그때 2006년이겠네요. 그때 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이제 복귀를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비례로서는 박세일 의원이 사퇴서를 써서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 천정배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서를 냈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의원실 다 철수하고요. 세비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의원식 방 다 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냥 사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표결로 처리된 의원은 10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차지영 교수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안으로 처리가 된 경우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예, 정태근 의원. 먼저 좀 짚어야 될 게요. 강병원 최고라는 분이 다른 사람의 정치적 결단을 쇼로 규정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본인은 쇼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윤희숙 의원은 정치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한나라당 재탕당 요구하면서 탈당할 때 몇몇 사람들이 쇼하냐. 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화가 오면 돌아올 거 아니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복당 안 하지요.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화시켜서 아 이것은 나의 정치적 결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왜 자기 눈으로 맨날 쇼만 하는 눈으로 쇼라고 먼저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차지원 교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물론 법상으로 국회의원의 사직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은 허가사항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다고 할 수 있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법 135조를 보면 내가 사직을 하고 싶어도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차지원 교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서초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의원직을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면 표결을 하든 안 하든 또는 회기가 끝나면 의장으로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의원이 내가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의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예. 그런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왜 쇼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쇼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정치적 결단이나 이럴 때는 뭐냐면 대부분 의견이 갈리거나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계속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어요. 차라리 어떤 경우는 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됐을 때는 이건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사실은 본인이 뭐 밝힌 게 아니라 권익위에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으면 최소한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더니 나중에라도. 그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잖아요.
개발지 인근에 있고 가격도 많이 올랐을 것이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극헌직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걸 보면요. 계속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도 보면은 뭐 계속 상대방 의원들 비판하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 비판하고 있잖아요. 본인에 대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싶은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짧게 해주세요. 아니, 쇼라고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 수준에서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의원직을 내던지겠다고 결단한 거에 대해서 내 시각으로 왜 그걸 쇼라고 규정하냔 말이에요. 예. 자, 쇼인지 아닌지 봐야지요. 그리고 염치와 상식 얘기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이것도 상식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들 소리에 묻혀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차차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자, 윤희숙 의원 둘러싼 논란은 이 정도 하고 또 한 명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인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물러났고 본인에게 지금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오후에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래 자료를 조회를 하면은 이것이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입증도 되지 않고 또한 저에게 통보된 내용마저도 의심스럽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지도부는 오늘 공정과 상식, 정의를 파괴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본위원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당직 및 주요 보직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차정 교수, 일단 이철규 의원에게 지금 그 쏟아진 의혹이 어떤 건지 간단히 한번 설명을 일단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딸이 지금 전세를 끼고 16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지금 구매 자금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다. 지금 그 이철규 의원은 그러니까 딸이 결혼을 했는데 대기업에 다니면서 자신의 월급하고 또 뭐 이 주위 지인들로부터 이 돈을 끌어모았어. 그 표현대로 하면 연끌해서 모은 그러니까 산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지금 그러면 이 지금 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들도 지금 6억 5천만 원 전세 아파트를 구했는데 여기서 전세 자금 중에서 5억 9천만 원을 또 누군가에게서 빌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친구들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금 대출을 많이 규제를 받고 있고 소득에 또 비해서 또 많은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 일가 친척들 뭐 이 가족들이 빌려줄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가족들 뭐 부모님들 양가 부모가 빌려줬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자칫 증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담보를 설정했느냐, 차용증을 썼느냐,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만 자신이 공개를 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정책 사망이라고만 이야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상당한 수의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요? 정태근 의원, 지금 이철규 의원은 왜 당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 이런 원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이번 과정 처리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6명은 이미 면죄부를 준 상태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내용을 공개한 다음에 당신들이 구체적인 소명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를 다 가져오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검토한 다음에 그래도 납득이 안 간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빨리 6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철규 의원 문제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억울하면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 관심과 공분 이전에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나 지금 불명확하게 처리해요. 탈당 건의해놓고서 안 처리하고 지금도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다른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리고 예. 나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려면 그럼 실제로 금융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조달된 돈이 도대체 뭐다? 예. 어디로부터 왔다? 이걸 소명해야지요. 그렇지 않고서 당이 잘못했다. 저는 당은 오히려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고 이철규 의원의 얘기는 전혀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번에 권익위 발표에 포함된 의원들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쪽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여권의 공격이 대단한데요. 들어보시죠. 이철규, 정찬민, 한무경, 송석준, 안병길 5분이 윤석열 캠프의 본부장이고 심지어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 본부장이라고 하니 대선 캠프인지 기획부동산 본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 범죄라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실천의 시간입니다. 본인 투기 캠프의 수장 윤석열 후보의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두성 장보,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 1위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의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돕고는 있겠지만 부담스러울 거예요. 맞습니다. 뭐 대선 후보로서 안 부담스러울 수가 없고 특히나 또 부동산 대책위원장이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제일 다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파를 모아서 선거를 치러보려고 한 번에 다 모아들이다 보니까 뭐 평소에 정치를 해왔고 알았으면 좀 뭐 걸러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저런 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치권이 들썩거리면서 대선 판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선두 윤석열 후보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개도 주인을 보면 짖지 않는데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 꺼내 들었는데 누구를 배신자라고 지목하는 것일 것 같습니까?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죠. 제가 26년간 모든 선거를 다 해봤는데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트렌드입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붙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늘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는 대강 다 된 거로 봅니다. 다시 재도약할 기폭제가 없을 겁니다. 자, 차정 교수, 네. 이제 여기에서는 뭐 배신자 얘기는 따로 안 했습니다만 네. 이제 배신자 프레임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네. 누구를 지목한 것 같습니까? 뭐 많은 언론들이 지금 그 지목하기로는 그 윤석열 전 총장, 예. 전검 전 총장,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 이 두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사실 깜짝 발탁 인사로 일종의 소위 말하는 그 벼락 출세를 했는데 이러한 분들이 지금 야당으로 와서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배신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배신했다. 예, 그렇죠. 뭐 그런 아마 논리도 있는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의 예. 설마 배신자 프레임 이 아마 이걸 갖다가 또 한 번쯤은 반출시키고 싶은 안팎으로. 그런 안팎으로 일석삼조. 일석삼조. 그런데 그 이 공세가 먹힐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겁니다만 예.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 방금 차정 교수 지적했듯이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에 아주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제가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가 배신자입니다. 저는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한 PK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신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22년째 하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제 양심과 소신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왔다. 저는 한 번도 나라와 국민을 배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과연 배신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대구 경북의 현명하신 시도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근 의원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배신자 프레임 좀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배신을 자꾸만 정치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좀 뒤끝이 굉장히 센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신을 가지고 자꾸만 남을 공격하는 분들이 말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이 얘기 발언에는 안 나옵니다만 자기가 경남지사 때 호의를 베풀었는데 예. 자신에 대해서 그 호의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 그래서 다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예. 그러는데 호의를 베푼 거 잊어버려야죠. 그래야지 그게 진짜 호의가 되죠. 두 번째로 배신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과연 크게 봐서는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 유승민 의원 얘기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는가. 거기에 하나 더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속한 정당을 위해서 선당했느냐. 이런 기준을 가져야지 어떤 한 정치인에 대해서 배신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에 사람들 줄 서는 정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저 얘기를 꺼낸 의도는 분명해요. 예. 저 얘기에 연상될 수 있는 상대방들을 공격하겠다라는 뜻으로 뽑았지만 예. 발언 내용은 별로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두수 총장 예. 이런 점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그야말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예. 홍준표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 꺼내 들었을 때 유승민 후보가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 이 배신자 프레임 가지고 싸워도 손해 안 볼 거다라는 계산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프레임에 들어가면 손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 유승민 의원은 그게 좀 벌써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난 과정을 뭐 10년은 안 됐군요. 2016년에 이제 네. 그 총선 때 예. 나온 거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쨌든 이걸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걸 뚫지 못하면 못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정면으로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배신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걸 상당히 직접적으로 그걸 맞싸울 줄 알았더니 사실 예. 그때 그냥 맞싸우지 않는 행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고 또 대구 사람들 특유의 인식에 의하면 그냥 유승민은 배신자 그래서 정치적 고난을 계속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뭐 총선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정면 돌파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홍준표 의원은 어쨌든 저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 말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지지자를 끌어모으고 1등 후보로 가기 위한 동력을 얻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주원 교수 보시기에 예. 지금 홍준표 후보 상당히 좀 기세가 있지 않습니까? 역전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앞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본경선에서의 그러니까 이 지금 상대 후보들이 어떠한 비전과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일종의 준비된 후보, 나름대로 또 정치적 경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화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홍준표로서의 대안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뭐 역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러나 오늘 배신자 발언으로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치레차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에 겨냥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 최재형이고 그리고 또 유승민이라면 지금 그러면 홍준표 의원의 이 배신자라는 것 자체는 발탁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라는 그런 논리로 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배신자 이야기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김종필 전 총리를 이야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배신하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처음에 이 삼선 개헌할 때 김종필 당시 당의장이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굽히고 들어가서 결국 삼선 개헌 찬성해 줬잖아요. 그 때문에 김종필 총리가 사실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를 배반하는 바람에 오히려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뭐 가능성은 오히려 좀 더 옅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 그 기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뭐 저도 이런 배신이 아니냐로 정치를 하는 거는 뭐 안 좋다고 보는데요. 근데 약간 호소력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얘기를 한 데가 보면 이제 전북 가서 했거든요. 전북이 자기 처갓집입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홍준표가 2030이라든지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염두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당연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안 하고 싶겠지만 저는 유승민 의원의 그 후보의 좀 태도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 가가지고 아니 탄핵 정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 아주 정면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배신자 아니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배신자라는 얘기를 더 많이 꺼내는 거거든요. 오히려 정면으로 이준석 대표처럼 아니 탄핵이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 그 선택을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면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너 배신자 아니야 그랬는데 나 배신자 아니야.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 배신했구나. 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프레임에 걸려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코끼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런데 정태근 의원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유승민 후보가 그런 것을 모를 사람이 아닌데 그 프레임에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들어갔을 때는 뭔가 그 프레임으로 싸워도 손해 없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소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배신자니 아니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라고 하는 두 분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 배신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도 왜 내가 가장 이 보수의 근거지로 하고 있는 대구 경북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고 그러는데 일부 조사에서 뭐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야권 지지자,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 많이 했다는데 저 문제를 그렇게 당내에서 저게 실질적으로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왜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윤석열한테만 가요. 그래서 뭐 일부 저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 조사를 가지고 뭐 결정적인 반전의 상승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지지도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 봐야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공정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처음도 공정, 나중도 공정, 사심없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이 나라가 벼랑을 향해서 달리는 마차처럼 느껴지고 법치고 공정이고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된 데가 없고 성한 데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경우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상 국가를 만드는 데는 오로지 정권 교체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의 목표를 공정에 삼고 사심없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예, 정홍원 선관위원장 경선준비위원장과는 달리 좀 더 뭔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부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경선 룰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인데요. 원희룡 후보 얘기는 들어봤고 어제 최재형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을 지지하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 우리 당의 뭐 특정 후보들에게 지지를 하시는 그 율이 높다는 자료들이 나와서 혹시 여당에서 보기에 부담스러운 지지자들을 그 지지도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의심은 좀 가지고 있죠. 역선택의 일종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뭐 결국은 뭐 국민들이 선택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한 경선을 위한 그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뭐 따르는 것은 뭐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 역선택 문제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일정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별로 잘 동의 안 하는 게요. 원선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유권자가 원하는 대선 결과가 나오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야권 후보는 뭐냐라고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무슨 역선택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당 선호도에 따라서는 몰라도 우리가 보통 후보 적합도 물어볼 때 정권 교체를 바랍니까?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 정부가 다시 정권 재창출을 바랍니까? 이거는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 정부가 재창출되기를 바라는 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거는 이거는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봅니다. 그런데 차지영 교수, 지금 일단 8명으로 지금 이제 추리는 게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렇게 뭐 룰을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약세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서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지금 역선택 문제를 거론한 후보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크게 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농부가 밭을 탓하라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득실을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정도로 가는 이러한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역선택이 과연 판도를 바꿀까? 쉽게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경선에 이 역선택 때문에 뭐 이 결과가 바뀌었다고 저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배제보다는 포용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조그마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좀 정도로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번에도 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지난 4월에 정 모 씨를 임명을 했는데요. 이 정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전과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뭐 복권은 됐습니다만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게 적절한 인사였는가 하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일단 문제가 됐던 그 사무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왜 이런 논란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비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하기관 임원에 고문치사 전과자를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 앞에서는 공정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도지사 찬스로 인사 전횡을 일삼는 이중 행동을 서슴없이 반복해온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뱉는 공정과 정의, 실제로는 언행이 불일치되는 조만 대장경, 조스트라다무스의 경제에 이른 조국의 위선과 너무나 소름 끼치게 닮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두수 총장, 이래서 또 지사 찬스 논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조금은 이 지사 찬스에 대한 좀 리스크를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기본 국민 지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사 문제가 다시 3탄이 나온 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웠으면 좀 이 선거가 경선이 되는 와중에는 좀 더 다음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이 사안은 저도 이제 그 96년도에 97년도에 전국연합이라고 있었고 당시에 8월 15일 범민족 때 있었던 한 청년 학생들의 그때 당시 이제 뿌락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한양대에도 터졌고 전남대도 터졌습니다. 상당히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 같은 것들이 잘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이 뭐 사퇴는 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지사 찬스 뭐 또는 도청 캠프 이런 말에 대한 부분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대변인,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 반대쪽에 있는 그 캠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인사한 사람들 다 훑어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란은요. 근데 좀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핵심이 이거잖아요. 저런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했냐 이거거든요. 마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기관 같은 데서 인사 검증하듯이 하는 것처럼 다 알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행 우리 지금 이제 인사 보통 우리가 뭐 지원하고 이럴 때는 전과 기록 같은 건 안 냅니다. 근데 법적인 제한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직에서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조회를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런 전과가 있다서 써서 내지 않는 한은 사실 지자체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이제 나오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제 국가기관은 좀 다르죠. 국가기관 청와대에서 할 때는 사실은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걸 얘기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런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처럼 뭐 사면이어서 받기도 있겠지만 그런데 뭐 저는 그래서 알면서도 이분을 뭐 채용한 거 그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면 복권이 되면 범죄 경력을 조회했을 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옵니까? 사면 받았다고 나옵니다. 옆에. 사면 받아 나오는데 이게 아마 오래 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아마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다 전과기록 제출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현행법으로는요. 전과 제출하는 게 선거 때 제출하거나 아니면 뭐 공직 심사 받을 때 말고는 대부분 회사 채용 같은 데든지 이런 채용하는데 전과 기록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조회는 하죠. 그러니까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렇게 대부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공직을 수행할 때 배임 횡령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하거든요. 그런 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 이걸 채용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사 논란 이번으로 지금 3번째거든요. 물론 이 지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인사를 해서 뭐 생긴 논란도 있고 또 그전에 했던 것도 있지만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불거지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근데 또 이제 지난번에 황교익 같은 경우도 한 7, 8개월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비어 있는 인사들은 대부분 기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자리를 저는 아마 경기지방공사도 그냥 공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시 채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아마 뭐 새롭게 뭐 인사를 채용하거나 이렇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요, 그 지방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 기관장뿐만 아니라 지금 상임이사잖아요. 그래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요. 그래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그거를 딱 한 사람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를 수가 없고 저분이 애초부터 추천을 할 때에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사실은 경기도의 의원 중에 국민의힘은 6명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 앞으로도 이재명 지사가 계속 지사직을 유지를 하는 한 그동안에 같은 당이어서 덮어졌던 내용들 있잖아요.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차지영 교수. 그렇다고 지금 이제 지사직 그만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제도 제가 이재명 지사 인터뷰한 걸 봤는데 지사직 사퇴는 여전히 뭐 생각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 유지가 이 지역 유권자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 한도 내까지는 아마 지사를 갖고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논란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고문치사를 했던 이분의 그 경력을 알았나 몰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뒤에 지금 사실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고문치사입니다. 이 고문이라는 것 자체가요. 민주당이 지금 사실 과거 헌정 과정에서 진짜 끊임없이 이 투쟁해왔던 이 건절해야 될 진짜 악폐 중에 하나가 고문이었거든요. 물론 그거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라는 하고 좀 차이는 그러니까요. 있습니다만. 나도 고문치사라고 그래서 경찰 출신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학생운동하는 과정에서 프락치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이 학생들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정말 그 큰 가치하고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내가 집권하고 난 뒤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절대 건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지사 논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프간 카불 공항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적어도 90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To those who carried out this attack, as well as anyone who wishes America harm, know this: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Thank you. 김두수 총장, 가뜩이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번 철수 과정에서 부담이 컸는데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번 일로 더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암만 해도 미국이 철수하는 이 과정은 베트남도 연상되고 또 여기에서 탈레반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좀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또 더 강력한 IS가 있고 알카이다라든지 이런 있었는데 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차례의 폭발이 있었다 그러고 하나는 아마 몸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금방 화면을 봐도 너무 큰 폭발이지 않습니까? 90명 이상의 이렇게 사상자가 냈는데 지금 30일까지 협상이 돼 있지만 이걸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고 향후 텔레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저 범죄자에 대해서 소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미국과 또 지금 현재 텔레반과 또 기타 이 서방 국가들의 저 탈출 문제 이런 것들 다 연동되면서 굉장히 좀 전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재원 교수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탈레반이 IS 아니야? 이랬다가 다르네? 이렇게 알게 된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일종의 지금 이 탈레반이 지난번 알카에다를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바람에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평화 협상하는 과정에서 알카에다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테러 조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고 미국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테러조 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탈레반이 집권하는 것 자체도 결코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 정치적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알카에다는 뭐 사실 사그라들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이슬람 국가라는 이 무장 테러 조직들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 공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아마 이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이제 지금 다 철수시키기로 한 시한이 나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게 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미군이 이제 철수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전 세계 전략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베트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소련에 대한 대응들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이 바뀌는 거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미국이 원칙상 이 테러 조직에 대해서는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강한 응징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이번에 사실 아프간에서 철군하는 과정도 아프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선에 집중하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건데 여기에 또 그래서 아프간 전쟁이라는 게 원래 테러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고 그래도 어떻든 원칙상 응징을 하는 거는 또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현근택 대변인 사실 카불 공항 인근의 테러 위협 그동안 쭉 얘기가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완벽하게 방어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않죠. 어찌 보면 IS가 그 힘의 공백 상태를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반에 오히려 같은 종파긴 하지만 또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군과 탈레반 사이에 있는 이 공항 그리고 대피하려고 하는 데에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탈레반의 아마 향후에 제가 보기에 탈레반과 계속적인 아마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소식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극적으로 하루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프간인 우리 조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입국 장면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시민자들 입장합니다. 나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악수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태근 의원, 그 어린이가 손에 이렇게 곰인형을 들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390명 가운데 절반이 10살 이하 어린이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지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번에 어떻든 저렇게 신속하게 저희를 조력했던 분들을 모셔오게 된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앞으로 사실은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상당히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도 좀 인도적 관점들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두수 청장,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형도 받았던 그런 추억, 그리고 또 수송기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펼친 그런 모습, 아마 미래에 그 자라는 그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보면 저런 과정을 거쳐서 또 세계적인 뭐 스타도 나오고요. 또 이게 뭐랄까요, 이제 이 문화적 충격이나 전쟁의 아픔, 기억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걸 따뜻하게 품어줬던 그곳이 뭐 새로운 또 조국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향후 전 세계 모범적인 이런 아프간에서 탈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델도 또 수출이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아프간인 390명을 안전하게 탈출시킨 그 작전명이 미라클, 기적이었죠. 참사 하루 전에 극적으로 탈출한 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놀라고 가슴 아팠을까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지친 몸과 마음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